네, 정쟁에 몰두하던 여야 정치권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서의 이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정치권 상황,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화면을 보고 오시죠. 네, 오랜만에 한 목소리라고 키워드 정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기사로도 함께 보셨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좀 뜻을 모았고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제 회담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듯합니다. 당장 뭔가가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일단 여야 간에 일단 머리를 맞대는 모습만으로도 예. 국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건 저런 모습들이거든요. 국회에서 항상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그래도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좀 대화하고 좀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보면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하루는 어제는 특검, 오늘은 탄핵, 모레는 청문회, 필리버스터, 거부권 계속 이런 어떤 모호한 지옥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여름의 폭염보다도 더 짜증나는 국회를 그런 모습으로 봤는데 아마 모처럼 만에 지금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댔기 때문에 이번 파리에서 올림픽에서 전해줬던 어떤 그런 승전보의 모습처럼 좀 아주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는 좀 기대하는 편입니다. 네. 최창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좀 의아해서 의아해서요? 이게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순풍이 부는지 이걸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거죠. 이제 우리 그렇죠. 말씀처럼. 근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갈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여야정 협의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여야가 지금 정책 의장이 새로 이제 여당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당도 곧 이제 한동훈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길 거라는 그 전망이 많으니까 이재명 지금 현재 후보입니다만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고 이러면 어쨌든 맞대야죠 머리를. 그래서 지금 아까 그냥 8월 휴전하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여야가 정말 서로 전쟁한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휴전이라는 단어 쓴 거 보니까. 근데 아무튼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얘기가 되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협의체 구성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워낙 법안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아주 정쟁적인 거 그런 것들만 얘기하지만 여야 간에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은 법안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른바 이제 민생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빨리 이제 통과시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쟁점적인 것들을 어떻게 과연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2대 국회가 싸우는 모습 외에는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이 자체는 의견을 모으면서도 또 여전히 뇌관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또 4개 국정조사, 대통령 거부권까지 이 협의체 출범에 걸림돌이 될 변수도 다수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 걸 보면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민주당에서는 특검이라든가 어떤 탄핵을 위한 그런 것들은 그대로 계속 가되 단지 그런 부분들만 매몰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보자 하는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의제 설정이라고 보거든요. 의제 세팅이 잘 돼야 되고 특히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서로 간의 어떤 대화와 수기를 좀 거치면 조금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안들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아마 연금 개혁이라든가 금투세 폐지라든가 아니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아무래도 여야 간의 이견이 큰 것들은 좀 중장기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성과를 한꺼번에 낸다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조그마한 성과라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피해 구제를 위한 그런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특히 저는 최근에 보면 우리 서울시청 앞에서도 큰 어떤 이 과속에 따른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인도와 차도를 가로지르는 조그만 기둥들이 있는데 그게 볼라드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근데 그게 볼라드가 강도 기준이 없어서 그동안은 그냥 불법 주차를 막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부터 강도를 굉장히 올리면 그런 차량들이 인도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법안들. 또는 최근에 보면 전기 자동차를 지하에 주차했는데 이유 없이 불이 났잖아요. 그리고 140여 대가 갑자기 됐는데 그때 보면 지하 시설의 어떤 전기 자동차의 충전 시설은 들어서게 하면서도
어떤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는 부분들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법안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나름대로 좀 서로 빨리 수기를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그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전에 의제 설정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요. 또 여야 간에 조금의 입장차가 있기도 합니다. 여당에서는 연금개혁, 세제 개편, 민주당에서는 민생 관련 입법을 논의하자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야가 의견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건데 그 민생에 있어서도 그렇죠. 여당, 야당이 다 이제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여야가 조율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들을 이제 조정하면서 접합점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순풍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국회가 이런 거라고 국회를 뽑아준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안 하다가 갑자기 뭐 민생회복지원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런 건 워낙 이제 여야 간의 차이가 크긴 합니다만 지금 예. 우리 김 교수가 잘 설명해 주신 그런 법들 그런 거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지난 21대 국회 때도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된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22대 시작하고도 지금 법안은 무지하게 많이 제출돼 있어요. 많이 제출돼 있는데 그대로 묻혀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건데 지금 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법안들 이외의 것들, 여야의 어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것들에 대한 얘기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런 아까 8월 휴전이라는 예, 단어 예. 썼습니다만 싸울 건 싸우되 이런 일들은 좀 하면서 싸우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거 지금 정쟁적인 것들도 국회 일이에요. 여야에게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뭐 궁극적으로 볼 땐 국민들에게도 민생에 해당할 수 있죠. 네. 당장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서 우리가 이제 정쟁적인 법안, 민생 법안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간에 정쟁적인 측면은 그대로 여야가 쟁투를 하더라도 여야에 그렇게 이견이 크지 않은 것들, 예.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면서 이런 걸 하면 비판이 덜할 텐데 완전히 지금 민생적인 거는 민생에 관련된 것들은 차치하고 자신들의 어떤 아주 쟁점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만 매달리니까 국회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비판이 예. 저는 뭐 역대급이라는 정도 넘어서 이대로 계속 간다면은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진다. 아마 그래서 여야가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전 상당히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뭐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2016년도 그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 나왔던 전 그 상황은 더 지금 폭풍전야다. 이건 여야 어느 쪽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이 정치권이 의식을 좀 한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두 분 모두 쓴소리와 함께 국회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의제 설정 그리고 입장차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는 입장차가 큰 걸까 비슷하게 가는 걸까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거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죠. 이재명 예. 후보와 지금 진성준 정책의장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마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이제 흔히들 그렇게 분석들을 하던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좀 이렇게 보수 쪽이 대선까지 받아줄 본다, 수 있는 이런, 예. 그런 쪽의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의식한 이제 박찬대나 진성준 의장 같은 분들은 또 원래 이제 민주당이 지향했던 그 얘기 좀 예, 하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이 금투세 이 문제는 저는 여야가 정말 이거 합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벌써 시행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사실 한동훈 체제에 들어와서 1호 법안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폐지하자 이런 얘기인데 예. 시행도 안 하고 폐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시행되려 했다가 유예됐다가 이제 시행하려 하니까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글쎄 이거는 뭐 저희들 이 투자 소득세가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제 범위를 넘는 것 같고 제가 예. 경제 전문가 아니고 제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도 너무 국민의힘이 그 5천만 원 금융 수익이 있는 5천만 원에도 이제 소득세 부과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투자자 중에서 그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우리 김 교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래요. 근데 그 만약에 거액의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예. 엉뚱하게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 같은데 그 논리가 좀 비약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충분히 민주당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까지 지금 나서서 사실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폐지 논의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어떤 입장 내는가를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보면 시행 유예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단지 근데 이제 그 뭐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 법안 애당초 태어나서는 안 될 법안이었습니다.
2020년대 보면 예. 문재인 정부 때 일단 그때 여당의 어떤 민주당이 일단 강행 처리를 한 부분인데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시행하려고 했던 거를 2년을 유예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그저께 보면은 우리 미국발 어떤 정치 급락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이드카도 발동되고 매매도 중단되고 있는데 아마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정치가 급락되는 사태를 보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국내에 있는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고 해외 투자가들도 당연히 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돈을 뺄 거란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치가 전체적으로 폭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애꿎은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슈를 아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제일 먼저 아마 나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를 하자고 했는데 토론회를 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표현을 자꾸 쓰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 이슈는 민주당을 설득하고 어르고 달래서 함께 협조를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어차피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법안이고 2년 시행을 했는데 폐지할 수 없으니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하자고 하면 그럼 국민의힘은 결국 원하는 결과 못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할 게 아니라 민주당을 달래고 설득해야 된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지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검토하자라는 입장이죠. 일단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지난 4월 29일 날 1차 영수회담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도 보면 지금 여당하고 야당이 다 지도부가 새로 다 개편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되고 아마 9월 정기국회 전에 한 두 번째 아마 여야 어떤 대표를 모시고 회동을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너무 지금 보채고 있거든요. 하자고 자꾸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때가 되면 여야 대표를 모시고 영수회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 영수회담 때 까먹은 것 같은데 그때 대통령께서 직접 한라인 번호를 주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필요한 어떤 조언이라든가 어떤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라인을 좀 이용해 보셔라. 대통령께서는 전화해 달라고 한라인을 주셨는데 왜 이재명 대표 그걸 활용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꾸 요구는 하는데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29일 할 때 보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마치 빚쟁이가 빚독촉 하러 가듯이 10분간에 걸쳐서 장황하게 이 오프닝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영수회담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선택과 집중, 의제를 조금 딱 어느 정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바람에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답을 못 하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나름대로 이번 두 번째 영수회담을 하기 전에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부터 한번 되새기고 난 다음에 영수회담에 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예. 봅니다. 이전 대표가 좀 보채는 모양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회담 뭐 좋은 거죠. 그 대통령 지난번에 4월달에 영수회담 할 때도 윤 대통령도 자주 만나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고 해야 되는데 이 지난 4월달에 영수회담처럼 또 성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원래 영수회담이라든지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매듭을 푸는 거거든요. 그 이른바 톱다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지금 이제 여야 간에 아까 말한 그 말씀 나눴던 그 민생 관련 법안들 말고 민생 회복 지원법 이것도 민생 관련 법안입니다만 네. 아주 이거는 의견차가 커요 여야 간에. 또 아까 지금 말씀했던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도 그렇고 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말이에요. 노란봉투법 이미 통과됐잖아요. 근데 이 거부권 행사 문제 그리고 야당의 이른바 여당에 의한 입법 폭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대화를 나눠야 돼요. 여야의 영수가 그야말로. 그렇지 않고 너무 원론적인 얘기하고 포괄적으로 정권을 공격한다든지 또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인만 지적을 하면은 그게 합의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영수회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당 대표는 뭔가 대통령에게 제안함으로써 뭔가 이 국정의 주도권 같은 것, 뭐 그런 걸 의식한 짓 하고, 뭐 그런 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합의가 돼야 되죠. 여야 영수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고 나면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자세가 돼 있는지. 그러면서 한편 양 특검에다가 이제 4가지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야 영수회담에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특검 지금 할 거냐? 우리 하겠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죠, 영수회담. 가장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좀 조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영수회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수회담의 효과를 얻으려면 좀 뭔가 좀 세밀하고 정교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목소리라는 주제로 정책에 대한 이야기 오랜만에 좀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 태그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치 전선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많이 거론이 되는 것은 단연 해병대원 특검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 한 내일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해병대원 특검법 이번에는 구명 로비랑 뭐 그런 의혹까지도 좀 더 포함하겠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 좀 어떻게 진행할까요? 글쎄요, 지금 여당에서 예. 그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뭐 발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야당과 이제 어떤 식으로 내용을 합의해 나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같은 내용으로 특검이 거부됐던 그 두 번째 특검 두 번째까지 그 내용을 똑같이 한다면 이제 제3자 추천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야의 격돌은 뭐 계속되는 거죠. 저는 그 야당도 그래서 야당의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검을 발의를 또 하고 예. 또 거부권 행사가 되고 그럼 또 이제 국회에서 부결이 되고 그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는가. 굳이 제3자 추천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높다, 찬성 여론이 높다라는 판단 같은 것들인데 아무튼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것도 조율이 필요해요. 여야가 생각이 워낙 다르잖아요. 여권은 기본적인 생각은 물론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권의 생각은 특검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뭐 공수처가 이제 곧 끝나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야당은 이건 뭐 제3자 추천은 필요 없이 단독으로 추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조율이 필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게 정치 아니겠어요? 근데 끝까지 서로 이런 상태에서는 영수회담이 필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도 야당은 너무 이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당에게 좀 빌미도 주고 아니 그 여유도 좀 주고 예. 여권도 우리 무조건 특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마침 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제3자 추천을 제안해 놓은 상태니까 제안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야당도 좀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조금 풀어나가. 이걸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건 국민들 너무 가볍게 보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안한 상태고 발의하지 않은 상태인데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발의를 하려면 일단 여당 안에서 설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여당 설득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요. 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세 번째 우리 채무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하는데 이건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데 언제까지 거부권 행사하나 한번 두고 보자. 대통령을 반드시 굴복시키겠다 하는 이런 아마 나름대로 5개의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는 여야 합의가 없는 사안이면 무제한 거부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해법은 결국은 제3자 추천하는 특검법안을 한 대표가 냈는데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하면 돼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제3자 추천한 특검법을 수용을 하게 되면 전 여야 간의 협상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아직 여당 내에서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여당 내에서는 그걸 볼 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여당 내에서의 어떤 의견 수렴 절차를 겪을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이 당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밀고 나가야 곤란한 게 이재명 대표가 결국 제3자 추천 특검을 안 받겠다고 해버리면 안에서의 논의 자체가 무익한 걸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 채무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 무한 궤도의 거부권을 끝내려면 본인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해주면 저는 그다음부터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어떤 뭐 명분이 없습니까? 굉장한 압박을 받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제3자 추천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좀 있어주면 좋겠다. 그럼 한동훈 대표가 당내 설득하거나 의견 수렴에 나가는 절차를 거쳐서 이 채무상병 특검법 어떤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급물살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한창 대치 지점에 있었던 것이 이제 과방위 상황들이 좀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 방송장악 관련한 청문회를 과방위에서 열기로 했고 이제 그게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14명이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2차와 3차도 청문회 열겠다 과방위에서 의결을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청문회 예. 그 많은 이제 증인들 이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뭐 출석 안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뭐 탄핵도 한다는 거니까 지금 탄핵도 발의하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이미 발의가 된 상태고 말이죠. 뭐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된 상태고 이제 업무는 정지됐고 예. 방송 기다리는 도시 상황이죠, 직무는 번째는. 정지됐고 예. 그리고 지금 양쪽에 이렇게 다 다른 거와 똑같은데 이 상황을 보는 시각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야가 어쨌든 지금 이 방송에 관련된 주도권 놓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MBC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뭐 MBC 박문지 이사 선임했잖아요. 이제 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탄핵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탄핵 소추를 의결한 건데 방송통신위원회 장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해도 계속 그런 얘기에 그 반복일 것 같아요. 그 도돌이 표적으로 나올 얘기가 뭐 다 나왔죠 지금. 여당과 야당 입장은 다 아는 거고 말이죠. 그 청문회 뭐 국조 특검을 통해서 계속 야당은 이제 여당을 압박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이게 지금 정치 행태가 계속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모두의 말씀 나눴던 민생 법안에 대해서 예. 오랜만에 훈풍이 분다고 합니다만 이런 아주 뇌관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기왕의 여야 영수회담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예. 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또 여당의 대표도 바뀌었고 야당의 대표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되겠습니다만 또 이재명 대표 어쨌든 또 재임되는 거니까 예. 이번에 기회에 이제 이런 것들도 통해서 좀 여야가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이 방향성을 좀 바꿔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새로운 뭔가 합일점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말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여야 영사회에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과 야당 대표께서 풀어내라.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뭐 2차, 3차 방송장 청문회 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과방위만 좀 시각을 보더라도 조금 합의점을 이룰 만한 여지가 있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 보면 과방이라 할 때 과학방송기술위원회거든요. 예. 방송 외에도 과학과 기술이 있고요. 방통위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이기 때문에 방송 외에 어떤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통신료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 정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2인이라도 돼야 의결이 되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탄핵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식물 방통위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청문회를 계속 하게 되면 사실 그 국회에서의 어떤 청문회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방통위 직원들이 다 그 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방통위에서는 어떤 업무가 방해될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에서 조금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과연 그럼 MBC 사장이 바뀐다고 KBS의 방송 그 의사가 바뀐다고 해서 과연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 장악이 되느냐. 우리가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시대에 살고 있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MBC 사장하고 KBS 사장을 바꿨거든요. 그때 그런 방송 장악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과거에는 MBC나 KBS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매체 영향력이 상당했지만 지금은 각종 종편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유튜브도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한 어떤 미디어 매체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만큼 MBC나 KBS의 사장을 바꾼다고 해서 방송 장악이라는 건 너무 과대하고 너무 쓸데없는데 지금 예, 예. 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방송의 어떤 그런 것도 과거의 어떤 관념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 어느 정도 좀 방통의 기능도 정상화되고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교수, 최창렬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